19년 전 추석 연휴의 첫날의 밤 2002년 9월 20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은 큰 사건 소동 없이 매우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막 넘긴 밤 12시 50분 금암 이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이창희 경사님 외 한 명, 총 2인은 늘 그렇듯 우범지대를 다니며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직업의 특성상 새벽 시간 파출소에 혼자 남게 되면 정문을 잠궈놔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열려있던 겁니다. 이게 왜 열려있지? 라는 생각에 이게 왜 열려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조심히 그 문틈 사이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당시 나이 54살 백선기 경사님을 발견합니다. 동료경찰은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호흡은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을 잔인하게 살해한 전대 미문의 살인사건. 전북경찰청은 15개의 경찰서에 치안 유지 인원 최소만을 남겨놓고 베테랑 형사 모두 차출합니다. 특수수사본부, 특수본을 설치해 총 527명의 형사가 투입되었지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 현장에선 범인만이 사라진 게 아니었지요. 백경사에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포함된 389경 권총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탈취한 총기로 2차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다급한 상황. 검문과 무장 병력까지 배치한 상황이었죠. 이후 인근 상인 대상으로 목격자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백경사의 주변의 원한 관계의 인물까지 모두 탐문 조사합니다.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19년 전의 그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전주 백경사 파출소 살인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현재 금암 2 파출소는 위치를 옮긴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한 기억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9년 전 이곳은 경찰서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정문 출입구가 존재했고 경찰서 정문 우측에 보시면 검은색 대문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대문. 이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찰서의 후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였지요.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면 원룸 단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파출소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백경사님. 검안 결과 가슴 2곳, 목 3곳, 등 1곳, 총 6곳의 치명상이 확인되며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굉장히 큰 칼, 장칼로 판단되는 흉기였습니다. 파출소 내부에서는 약 30여 개의 지문과 족적이 확인되었지만 모두 근무 경찰들의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감식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또 다른 증거입니다. 바로 파출소 내부에는 다 CCTV가 있잖아.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당시 지역경찰서에서는요, 이 안에 있는 CCTV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저 모습이지만 안에 비디오 캠코더 같은 게 들어가 있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꺼둔 채 방치 혹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죠. 본 파출소도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인. 하지만 범인이 남겼던 흔적 중 한 가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범인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동선이 체크가 된 것이었죠. 방금 보여드렸던 뒷문 쪽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에서 그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했다. 사실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안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CCTV가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포될 문제가 훨씬 높고 가능성이 큰 곳인데 어떻게 이런 데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최초 경찰은 야간에 문을 잠궈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파출소의 정문이 아닌 열린 후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피해자와 범인들 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범인들은요. 경찰 자체를 노렸다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불신, 불만이 있거나 혹은 경찰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렸다. 족적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파출소를 그대로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총기 탈취를 계획한 계획범이다. 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아니면 피해자, 경사님과 아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원한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다는 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면식을 이야기하게 되면 집을 알고 있거나 가족을 알고 있거나 좀 친한 사이다 라고 했을 때 범인의 입장에서는 파출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경사님의 다른 이동 동선, 몇 시쯤 되면 집에 이쪽 길로 온다, 이런 식으로 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겁니다. 따라서 원한 관계에서의 파출소 범행이었다면 아마도 범죄자, 범법자 이런 데로 앙심을 품고 현장에 찾아와 항의를 하던 도중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당시 경찰은 전과자, 인근 불량배 혹은 정신 이상자 등 용의선상을 300명을 두고 통신사의 도움까지 받아 경사님의 개인 휴대폰, 집, 파출소 신고 전화까지 모두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하지만 어떠한 용의자도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1월 14일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관할 내에 작은 절도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경찰에게 잡힌 3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22세 조씨, 21세 박씨, 군인 신분이었던 21세 김씨, 총 3명을 며칠의 간격을 두고 경찰은 검거하며 바로 경찰관 피살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공표하게 됩니다. 이들의 자백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이 3명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4달 전이었습니다. 2002년 5월 22일 박씨가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백경사님께 단속 적발이 됐던 겁니다. 당시 증거입니다. 백경사님의 외근 경찰관 근무 수첩에 적혀있는 이 내용, 무면허자 단속이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입니다. 백경사님이 사망한 날 파출소에 찾아가서 내가 압수된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훔쳐오려고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죠. 사건 당일 박씨는 파출소 뒷담을 넘어 침입했고 김씨는 파출소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끌고 있었고 조씨는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박씨는 몰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자물쇠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김씨가 있는 파출소로 같이 들어가 함께 돌려달라고 항의를 벌였고, 그 이후에 약간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난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 후 권총을 탈취했다라는 게 이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24일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했던 자백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현장 검증 다음 날부터 기존 진술을 뒤집은 상황이었죠. 나는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압에 의한, 폭행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용의자들의 그 주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 등 이 용의자들은 조사 과정이 있을 때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걸로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2003년 2월 5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 씨와 조 씨가 조사를 받으며 전주 덕진경찰서 4층 체력 단련실에서 주먹과 걸레자루로 뺨과 발바닥을 얻어맞았고 속칭 다리 벌리기 등의 기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차례 구타를 당한 뒤 잠을 자지 못한 사이에 그 상황에서 경찰관을 죽였다라는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경찰을 죽이거나 총기를 탈취한 일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결국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3년 2월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록, 변호사 접견 기록, 그리고 덕진경찰서 소속에 있던 의경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씨 등 경찰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이유, 그 의심이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박 씨를 절도 혐의로,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이후 살인 혐의의 자백을 강요하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몇 번씩 치고 구두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믿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근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조 씨가 자백을 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조 씨가 발달장애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즉 발달장애 및 경도의 정신발육 지체로 IQ가 54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IQ 54에 대한 문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치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밤샘 조사를 했고 구타를 해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조 씨를 조사했던 수사감독관 총 7명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지요. 둘째, 일단 자백의 경위가 매우 이상하다는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2000년 5월 22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면서 압류를 해 파출소에 보관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철문 안에 그 오토바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즉 경찰이 압류해놓고 갖고 있었던 건 맞았지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무면허인 건 분명 운전할 수 없는 건 맞지만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압류됐으면 정당한 절차로 재산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낍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무언가 작전스러운 것 짰습니다. 김 씨는 들어가서 시선을 끌고 박 씨는 월담을 해서 훔치려고 하고 조 씨는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있다. 굳이 이게 맞는 건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 오토바이를 훔쳤다 하더라도 의심을 받는 건 본인들일 텐데 왜 이런 억지스러운 일을 하는가? 라는 문제였지요. 사람을 죽인 것도 이상하지만 오토바이 때문에 왔던 범인들이 나중엔 권총까지 가지고 왔다. 왜 굳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범인이 아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 우리 이춘재 사건도 본 것처럼, 그리고 이춘재뿐만 아닌 윤성현님 사건을 본 것처럼 당시에 그냥 주변에 절도범이 있어서 절도범을 체포하고 그 이후에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구나, 이런 의심이 분명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그들이 진범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였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직접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그 내용이 가장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분명 그들이 진범이 맞다. 3명의 용의자가 100%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에서 조 씨의 주장과 진술만 이야기를 한다. 어떤 뜻이냐면 범행 정황 증거나 용의자로서의 진술 자료에 대한 언급은 국가인권위가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분명 빼도 박도 못한 진실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건 빼느냐라는 억울함이었지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중 김 씨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조사는요 따로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조 씨와 박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김 씨는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대질에 대한 게 불가능했다는 상황이었죠. 조 씨, 박 씨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의 기록은 각각 나오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들 대질 대면 없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와 현장 재현에 대한 상황, 도주 방법을 셋 다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자신들이 조 씨와 박 씨를 만약 진짜 가혹행위를 했다고 치자. 근데 김 씨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군 헌병대에 있는데 여기랑 연관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동일할 수 있는가? 왜 그거에 대해선 인권위는 얘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인권위는 조 씨의 정신질환, IQ가 50대다라는 이유로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처음부터 살인 혐의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물건을 음식에 훔치고 있다가 체포가 되었고 조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한 가지를 알게 됐던 게 있었지요. 아, 얘가 절도한 게 하나가 아니구나. 즉 특수절도가 12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12건에 대해서 피해자들,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겠죠. 물건을 훔침을 당했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확인하고 그리고 조 씨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됩니다. 그 12건은 유죄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면 분명 당시에 특수절도 혐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됐었는데 왜 하필 IQ를 언급하는 게 경찰관 살인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IQ를 언급하며 신빙성이 없다. IQ가 낮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백이 허위다. 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인권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 묵묵무답입니다. 자, 분명 정리를 해드리면 조 씨는 처음부터 살인 혐의가 아니었죠. 절도 혐의 하나로 들어와서 여죄를 판단하다 12가지의 절도 혐의가 확인됐고 거기에서 살인 혐의까지도 하나 더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 12개는 인정이 됐는데 왜 마지막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언급을 안 하는 거냐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요. 네 번째, 바로 이 이야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김 씨의 가족입니다. 김 씨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군 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던 김 씨를 접견한 김 씨의 아버지가 경찰로 찾아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했었지요. 경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 씨, 박 씨,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발표했던 겁니다. 즉 이들 자체만 살펴보면 처음부터 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부터 갑자기 진술 번복을 하기 시작한 거다.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이야기였죠. 다섯 번째, 조 씨와 박 씨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경찰은 의문을 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 씨와 박 씨가 자백을 할 당시에 부모님 입회 하에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백을 하게 된 경위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자백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 씨가 음식물을 훔치고 검거된 날 최초 조사 과정에서 금암 파출소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씨 등 3명이 가출을 해 사건이 발생한 파출소랑 매우 가까운 곳에 기거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수사 범주가 범법자, 기존 전과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던 상황이라 단순히 사무적으로도 물어본 겁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조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거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아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라는 이야기에 조씨가 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꼈던 경찰은 혹시 너가 범인이야? 너가 아는 사람이야? 얘기를 안 해서 그러면 네가 찔렸니? 라는 질문을 했는데 조씨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라는 말뜻이 어떤 내용일까요? 알긴 알아요. 저는 현장에만 있었고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되죠. 경찰은 빵과 우유를 사주면서 조금씩 담배도 같이 피면서 불안해하는 걸 조금 달래며 조씨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좀 열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후 조씨는 장경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게 바로 자백경위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인권위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경찰은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들은 현장 조사, 현장 검증까지 모두 했는데 나중에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나서 모든 진술을 번복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찰이 알아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접견록이었습니다. 당시 지역 신생 언론사가 기자들 자체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수사 내용 자체를 조 씨에게 가서 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어떤 뜻이었냐면 당시 신생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이 속된 얘기로 어그로 같은 걸 끌기 위해 그 안에 수감되어 있는 조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 씨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사람 죽였어요? 범행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했어요 라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범행했어요? 박 씨는 안 했다고 하던데? 라는 말. 어떤 뜻이냐면 애초에 진술 번복을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박 씨 쪽이었습니다. 근데 박 씨 쪽의 진술 번복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 씨에게 찾아가서 박 씨가 번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접견록 기록을 살펴보면 번복을 했다던데요 라고 했더니 조 씨가 거기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나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번복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인권위가 얘기했던 검찰 조사. 경찰 7명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입니다. 경찰이 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경찰을 조사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입니다. 즉, 뱉기만 뱉었지 우리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대로 찾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록 내용도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완전히 조 씨 측의 입장만을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게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른 것 중 공통적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했지요.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고 하면 자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라진 총기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진술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 씨는 아지트 천장 상자에다가 총기를 숨겼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혈흔 같은 게 묻어는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소량이라 그게 누구 거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었죠. 근데 그 내부에 총기가 없었습니다. 따로따로 수사했던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서 확인해봤더니 자신들이 그걸 꺼내서 밖에 버렸다. 바로 건지산 일대에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부를 수색해봤지만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용의자 3명 중 조 씨와 박 씨 둘만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2003년 3월 26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9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경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흉기만 찾아냈으면 무조건 저들이 범인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수사 정황, 상황 모두 기록해놨다. 해서 부모님 입회하에 찍어놓고 비디오 기록도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졌던 백경사님의 유족분들은 경찰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닫은 걸 수도 있겠죠. 조씨 등은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마지막 내용이 확인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 경찰이 지목하고 있는 그 3명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들 3명은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확실히 양쪽의 의견은 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배해요. 그러니까 뭐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차라리 당시에 목격자들이 나타나거나 본 사람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추석이었는데 연휴 첫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피가 묻은 채로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범인들은 도주했거든요, 뒤쪽으로. 근데 그 뒤쪽이 원룸 단지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 명이다, 어떤 모습이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꼭 그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전해드렸고, 일단 되게 양쪽의 의견이 너무 대립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에서도 방송을 하기가 참 모호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찰 쪽이 정말 잘못했고 명확하게 폭행, 가혹 흔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방영이 될 거예요. 아마도 방송이 되거나 방영이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달랐죠. 상황적인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는 이제 유튜브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대한 의견을 다 전해드렸고요. 저도 전해들은 걸로는 당시 수사했던 경찰분들은 되게 억울해한다고 생각하세요. 100%다. 이거는 범인이 맞다. 근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잡은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의아했던 문제 중은, 그러니까 다 알겠다. 근데 막상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이 3명이 범인이라면 죽였는데 오토바이는 또 안 가져갔어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었고, 오토바이는 가져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왜 총기를 훔치고 도망을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총기를 가져간 건 3명의 이야기가 달라요. 각자가 누가 찔렀고 막 정신없는데 친구들이 가져갔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총기를 가져간 사람에 대한 내용은 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총을 왜 가져갔을까에 대한 부분은 뭐 진짜 아무도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신랑이가 있고 칼 같은 위협 흉기를 보여서, 예를 들면 이제 고인께서 총기를 꺼내서 그걸 제압하려고 했다든가 위협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제 흉기 내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압을 당했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범인이 한 명이라고 가정을 깔게 되면 한 명 대 한 명으로 붙어서 살해하고 그냥 총기를 탈취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하면 뭐 제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외의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내용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정도 기록까지는 사실 저희도 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흉터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 저항은이 발견되면은 뭐 손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막으려고 하다가 다치는 데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상흔이 겉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뭐 가슴, 목, 등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땐 저항을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게 없으니까. 만약 이런 부분에 긁힌 게 있다고 하면 뭐 저항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1대1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 진짜 그 목, 가슴, 등 이 상처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또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제압을 하고 공격을 했다라고도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총기를 가져간 부분도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범행이 있어. 근데 다른 범행으로 현재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탈취된 총기랑 총알이 외부에서 발견된 적도 없고 아예 나온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범행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가져간 거 아닐까라는 의구점, 의심점 이런 거 아닐까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만약에 총기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전문가분들이 보면은 범행의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되게 경험치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적인 살인마면은 이렇게 할 게 아닐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적인 살인마의 느낌보다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대한 살인의 경험치는 낮은데, 왜냐면 그 안에서 CCTV에 찍힐 수도 있고, 사건 현장에 보면 CCTV 테이프들이 쌓여 있어요. 그걸 훼손한 것도 아니고 꺼버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 두고 간 걸 보면 그 안에 CCTV가 돌아가는지 아닌지도 범인들은 모르고 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보는 거라면 아마도 범인들은 좀 경험치가 좀 낮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했고, 그리고 금품 관련으로 총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 혹시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근데 물론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고 정확하게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쪽에서 왜 이들이 범인이다라고 되게 강하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계시니까 보시면은 범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의 입장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냥 앞에 차 타고 도주하면 되거든요. 근데 범인들은 앞쪽 정문으로 해서 도주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피도 묻었을 거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묻었을 거니까 저 뒤쪽으로 해서 사라졌다는 건 이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거든요. 범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지리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동했을 것.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 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밝은 데로 가면 걸리니까 가로등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최대한 밖에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로 다녀요. 그럼 이게 지역적 지리감이 뛰어나고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근처 반경 내에 살지 않을까였는데 이 3명의 용의자가 근처에 살았어요. 또 하필이면 되게 가깝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겠죠. 왜 저런 행동을 굳이 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습니다. 네.